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이제 코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코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코가 불편한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비염이 있죠. 이제 비염도 축농증도 있고 또 부비동염. 그게 이제 축농증 뭐 이렇게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염도 맑은 콧물이 흐르는 비염도 있고 또 탁한 콧물이 흐르는 비염도 있고요. 또 냄새 못 맡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냄새를 못 맡거나 또는 이제 코 속에 이렇게 살이 자라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비후성 비염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코 증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외로 보면 그게 별것 같지 않은 증상이지만 치료가 안 돼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맨 먼저 소개를 해드릴 분은 11살짜리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이렇게 이제 체격이 좀 작아요. 작으면서 유난히 피부가 흰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왜 제가 피부가 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그 피부가 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증상들이 또 있는 거죠. 찬 기운의 손상이 잘 된다든지, 찬바람 쏘이면.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감기를 굉장히 자주 드는데 감기가 들면은 이제 코가 이렇게 막혀서 입을 벌리고 숨을 쉬거나 또 이제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그러고 이제 또 1년 내내 감기가 이제 수시로 들었다 나갔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열도 좀 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또 입냄새도 나면서 입도 잘 헐지만 아주 이제 굉장히 예민한 그런 아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그 감기가 들고 비염이 오고 이렇게 이제 증상이 있더라도 콧물이 탁한 콧물을 흘리는 비염하고 또 맑은 콧물을 흘리는 비염하고는 원인이 전혀 달라요. 치료 방법이 전혀 다르죠. 근데 우리 보통 이비인후과 가면 어떻게 해요? 처방이 한두 가지일 거예요. 누구나 같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체질이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피부가 희거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찬데 노출이 되거나 땀을 많이 흘려도 선뜻하고 이제 감기가 들기 쉬운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열도 많이 오르고 또 이제 이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또 아이가 머리가 잘 아프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편도 같은 것도 잘 붓고 이러는 아이들은 화의 성향을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화가 많은 아이들은 콧물이 좀 탁한 콧물로 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코가 불편하다고 해도 한의학에선 코만 쳐다보고 치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증상은 코에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위에 열이 많이 쌓였다든지 제가 요거를 약자로 자꾸 써버릇해서 위에 열이 많이 쌓였다든지 또는 폐에 열이 많이 쌓였다든지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이라든가 체질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탁한 콧물로 가거나 맑은 콧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제 탁한 쪽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탁한 콧물이 나는 비염이 치료가 빨리 안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축농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자꾸 그러면 여기 이제 부비동에 여기 이제 다 통해 있죠. 입하고 코하고 귀가 다 통해 있는데 자꾸 이제 콧물 같은 게 쌓이다 보면 거기 농이 차면서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아파지고 막지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코가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지만 치료를 이제 굉장히 그 폐에 열이 잘 쌓이고 열이 잘 오르는 아이기 때문에 폐에 열을 흩어주는 그런 약을 써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하신 것이 그러면 제가 이제 폐에 열이 있다, 뭐 위에 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 이제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개 위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 좋아하거나
먹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과식을 자주 하거나 또 이제 자극 있는 거 많이 먹고 그렇죠. 그럼 그런 형태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모습이. 그렇죠. 좀 맞습니다. 살집도 좀 이렇게 있으면서 얼굴도 붉은색을 띠고 있고 눈두덩이도 두둑하고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의학에서는 12경락이 있어요. 오장육부가 지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위장경락이 지나가는 쪽으로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도 좀 이렇게 나오고 여기 턱도 살이 좀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니까 대개 이제 사람을 딱 보고서 아, 이 사람은 병이 이쪽 길로 가겠네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맥으로 확인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처방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맑은 콧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몸이 찬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대개. 그 사람도 찬 기운에 많이 손상이 되는데 대개는 몸이 차면서 이렇게 기운이 좀 없고 이러니까 조금만 찬바람 쏘이면 콧물 줄줄 흐르고 이런 경우 있죠. 그럼 그런 모습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개? 그렇죠. 몸이 좀 마르고 이렇게 이제 왜소하면서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살집이 좀 없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등은 좀 이렇게 발달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체질에 따라서 병이 가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비염이라고 하더라도 처방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의학이 이런 축농증이나 뭐 중이염, 비염 이런 거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열도 잘 오르지만 코주위라든가 이런 데 이제 뾰루지 같은 게 잘 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여기 귀 앞쪽하고 눈 있는데 뭐가 이렇게 도돌도돌 돋았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몸도 좀 뿔긋뿔긋하고 그러니까 아, 이제 피부과 데리고 갔어요. 그래갖고 그 이제 뾰루지 나고 이러는 거를 치료를 해주는 약을 먹였더니 온 몸이 이제 다 돋으면서 가려움증이 생기고 두드러기가 돋고 그랬어요. 그럼 이 아이는 피부병이 아닌 거죠. 우리가 피부에 뭐가 돋아났다 그래서 다 피부병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피부도 폐 기능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속에 화가 많이 쌓여도 이제 이쪽으로 들고 일어나거나 또는 위에 열이 많이 쌓이거나 대변을 편안하게 못 봐도 또 이제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거나 뭐가 돋아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한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이 쌓이면서 대변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약을 해줬더니 굉장히 좋아졌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선 탁한 콧물을 흘리는 비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요번에는 이제 30살 되신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아까 유추했던 그런 모습을 가진 분이에요. 얼굴이 벌겋고 살집도 키는 자그마한데 이제 땅땅하게 아주 이제 체격이 좋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은 축농증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축농증 수술을 하셨대요. 그 이제 농을 다 긁어내고 했는데 한 얼마 지나다 보니까 또 이제 여기 농이 차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또 수술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딱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걸 그럼 다른 식으로 치료를 해볼까 하고 이제 오신 분인데 그분도 얼굴이 펄겋고 여드름 같은 거 잘 돋고 그다음에 이제 두피, 이 머리 속이 가려우면서 종기가 잘 나요. 예, 그리고 이분도 이제 이렇게 체격이 있으면서 그 간 수치가 높다고 그런데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도 높고 그러면서도 또 어떨 때는 하루에 서너 번씩 설사를 하세요. 설사가 아랫배가 차거나 대장이 차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열이 많아도 열설도 있어요. 이분은 오히려 이제 대장은 길고 차면서도 속에 열이 쌓이니까 설사를 자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낭습 증상도 있고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 상식, 일반 상식이 우리가 이제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간 수치가 높으면 한약 드실 때 좀 걱정되시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제대로 좋아지지 않으니까 방법이 있을까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지웠네요. 아까 위에 열이 많이 쌓이는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늘 과식하고 기름진 거 좋아하고 이제 그러니까 열이 일로 잘 오르죠. 그래서 탁한 비염이 심해져서 이제 축농증까지 간 건데 이분은 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목 뒤도 뻐근하고 뒷머리도
무겁고 또 이제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이 불편하고 이런 증상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분은 나중에 이제 고혈압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축농증을 그 농을 없애자고 뭐 항생제를 쓰든지 농을 긁어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일시적인 임시 방편이죠. 예, 한의학에서는 그 농이 생기는 원인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고 나면 재발률도 훨씬 낮아지고 몸이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열이 위에 열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걸 흩어주는 그런 약을 이제 처음에는 해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의 수치가 높아요. 그리고 설사를 자주 해요. 한의학에서 이제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거라 모르실 건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 하면 간 있죠, 간. 간하고 대장이 있어요. 그런데 요 둘은 부부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장기예요. 그래서 간이 힘들면 대장에도 영향을 줘서 대장이 힘들어지고 대장이 힘들면 또 간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서로 아주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많은데 무슨 얘기? 제가 이제 부부처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힘들면 부인이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렇게 세트로 같이 영향을 주는 그런 장기거든요. 아까 간 수치가 높고 낭습이 있고 설사를 자주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는 설사 치료 따로, 뭐 낭습 이제 사타구니 있는 데가 이렇게 축축하게 땀이 차고 그러는 증상들이 있어요. 남자분들 습열이 많이 쌓이고 그러면 그것도 간에 습열이 간장에 습열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좋게 해주는 그런 처방을 쓰면 그 뭐 축농증이든 뭐 간 수치가 나쁜 거 뭐 낭습이든 이렇게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설사 이런 것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한의학이. 그러니까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도 이걸 하나씩 쫓아다니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을 치료를 하면 여기에 딸려 있는 증상들은 일일이 안 하더라도 어떤 건 조금 빨리 어떤 건 시간 걸리더라도 다 좋아지시게 되는 거죠. 예. 이제 한의학은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축농증도 있지만 다른 증상도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번에는 이제 냄새를 못 맡는 분이 계세요. 네, 60세 되신 여자분이신데 냄새 못 맡는 증상이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참 이제 영리하신 분들이 계셔서 병원에선 치료 못 해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왜? 원인을 모르니까. 예. 그분은 이제 60세 되신 분인데 한 2년 가까이 감기를 계속 앓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 의외로 있어요. 몇 달씩 감기가 걸려 났다가 나은 듯 하다 또 걸리고 이런데 이분은 거의 2년 이상을 그랬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쭉 이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도 늘 답답하게 막혀 있고 누런 코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니까 축농증이라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약을 먹었는데도 좋아지지는 않고 위만 버리고 약이 이제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소화기가 약한 분이 맨날 소화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입맛도 없고 입병도 잘 나고 이러시는데 거기에다가 코에 이렇게 맑은 기운을 못 올려주니까 후각 기능이 이제 자꾸 안 좋아져 갖고 냄새를 전혀 못 맡으세요. 냄새 못 맡아도 괜찮아요? 아니죠. 근데 뭐 올여름 같이 더웠을 때는 그 이제 공기가 더우니까 나쁜 냄새 안 맡아서 좋았겠죠. 그래도 냄새 맡아야죠. 그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주부들은 뭐 음식도 하시고 이러는데 맡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그건 아예 포기를 하시고 냄새 못 맡는 건 이제 코나 어떻게 좀 맨날 콧소리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누런 코 나오니까 맨날 그거 빼내느라고 정신 없으시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예민한 편에 속하세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은 혓바늘 돋고 또 이렇게 그 몸에 찬바람이 돈대요. 예, 등도 시리면서 몸에 찬바람도 돌고 소화도 안 좋고 이러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증상을 쭉 훑어보면 몸에 찬바람이 돈다, 등이 시린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증상들을 보면 이분은 체력이 좀 약한 쪽으로 가기 쉬운 분이고 몸이 차지기 쉬운 분이구나. 예,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같이 감안을 해서 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코가 불편하시더라도 그분은 뭘 해드렸냐면 기운을 보충하면서
그래서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일로 맑은 기운을 올려주는 그런 처방을 해드렸어요. 쉽게 설명해서 보약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불편해. 근데 이분이 이제 약을 한 번 드시면서 굉장히 좋아지셔가지고 냄새를 완전히 이제 잘 맡으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냄새 못 맡아요. 그럼 그거는 치료 못 하고 이제 우선 뭐 축농증 치료 이런 식으로 해왔었는데 냄새를 맡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냄새만 맡게 된 것이 아니라 컨디션이 정말 좋아지니까 전체적으로 다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냄새 못 맡는다, 뭐 비염 있다 이거 하나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근본적인 걸 이제 조절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냄새 못 맡은 분을, 그러니까 한의학은요 냄새를 못 맡는 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맞게 또 이제 체질을 보고 또 생활 습관이 어떠신지 요걸 봐서 이제 조절을 해드리는 거죠. 예, 이제 요번에는 또 저기 20세 된 남자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비염이라고 수술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수술을 하셨나 하고 봤더니 이 코뼈 비중격이 이렇게 만곡됐대요. 휘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수술하는 분들도 또 꽤 있으세요.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코뼈가 휘어졌다고 수술을 하셨는데 비염이 심하니까 그 수술해도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 마찬가지예요. 예, 이분은 이제 그 맑은 코를 계속 흐르면서 막 어떨 때는 막 휴지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그렇게 흐르고, 그다음에 이제 눈도 뻑뻑하게 이렇게 건조증이 생기고 안구 건조증, 그다음에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우리가요 콧물 흘리는 거는 그냥 찌꺼기만 나가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코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예, 냄새 맡고 숨 쉬죠.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다시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는 바깥에 있는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에요. 몸속으로 폐에다 전달을 하고 또 폐에 만들어진 탁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예, 그러고 또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우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폐로 들어가면 폐가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코 속에서 적당히 체온 정도로 이제 식혀줘요. 또 바깥에 너무 찬 공기가 들어올 때 어때요? 그때도 폐가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따뜻하게 체온 정도로 이제 해가지고 폐에 넣어주고. 얼마나 착한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늘 노력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숨을 여기서 못 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시죠. 그죠? 그래서 코에서 콧물이 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우리 밖에서 자꾸 나쁜 거 들어오는데 내 몸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못 들어오게 자꾸 콧물을 흘려서 그 막아주는 거예요. 또 코가 막히는 것도 역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는 불편하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더 깊어지기 전에 그걸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콧물 흘리는 거나 코가 막히는 게 오래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보루가 이제 망가지면 어떻게 돼? 속으로 들어가니까 폐렴이 되거나 기관지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방어 역할을 해주는 아주 착한 곳이죠. 그래서 근데 생각에 이 코뼈가 이렇게 휘어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못 해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냥 단지 밖에서 보이는 이제 외관상인 문제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로 이제 화가 자꾸 오르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 오는 거고요. 우리가 안구 건조증 오면 어떻게 하죠? 눈이 뻑뻑하니까 인공 눈물 넣어주든지 안약 넣어주든지. 그러면 그게 치료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임시방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제가 조금 아까 화가 일로 오르니까 눈이 건조해져요. 화를 내려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처방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론은 그래요. 원리는. 그러면 이제 화가 오르는 걸 내려주면 안구 건조증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눈이 충혈이 되고 출혈이 된다든지 황반 변성이 온다든지 녹내장, 백내장 뭐 이런 것들도, 또 비문증 이런 것도 좋아져요. 비문증은 이제 이렇게 눈앞에 뭐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검은 꽃이 보이고 이런 거잖아요. 물론 비문증은 이제 허로 증상을 띠고 있어요. 체력이 많이 약해졌을 때 이제 그런 증상이 오는데 체력이 약하면서 화가 오르니까. 그래서 치료를 이제 보호하면서 화를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화가 자꾸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가 막지 않아서 기억력도 저하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20살 청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이제 이거 수술해서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가장 문제점인 화가 머리 쪽으로 자꾸 오르는 거 내려주고 이분도 역시 병원에서 이제 간 기능 검사를 했더니 뭐 간 수치가 안 좋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렇게 한약을 써드릴 때도 보면 그 B형 간염 보균을 하셨다든지 뭐 간 수치가 높다든지 이런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그 한약을 써서 그게 나빠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좋아지고 그 이제 B형 간염 보균 상태인 것도 좋아지고 간 수치 가서 검사해 보 나중에 이제 치료를 하고 검사해 보면 정상으로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걸 잘 조절을 하면 그런 것들은 같이 좋아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아까는 이제 그 코가 삐뚤어져서 수술하신 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 이제 그 비우성 비염이라 그래서 코 속에 살이 자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아, 예, 많이 들어보셨네요. 예, 이제 동의보감에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이제 비가 온 뒤에 버섯이 막 이렇게 돋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이 자란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코 속에 살이 자라는 것도 대개 위에 지웠네요. 위에 열이 많이 쌓이거나 이제 폐에 열이 쌓이는 이런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노폐물이 자꾸 쌓이면 화가 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살이 자라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25살 된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 비우성 비염이라 그래갖고 코 속에 살이 자라는 걸 수술을 하셨어요. 2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또 이제 답답하니까 또 자라는 거죠. 그러면 또 수술하죠. 그렇게 해서 될까요, 그게? 그럼 그냥 계속 수술하면서 이제 진만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먹는 거를 이제 잘 소화를 못 시키거나 또는 이제 아래 이렇게 밑이 빠지는 것 같이 뻐근하거나 또 그 오시기 전에는 그 뭐죠? 오줌 소태 이런 것도 잘 겪으셨고 어쨌든 굉장히 이제 예민한 분이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살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이 자라는 걸 또 한번 이렇게 쉽게 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살이 자라는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살이 왜 자랄까요? 어렵죠. 예. 우리가 이제 코가 막히고 이러면 코를 풀잖아요. 그런데 이제 탁한 코가 막히면 힘을 많이 줘서 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코 속에 분포되어 있는 그 실핏줄이라든가 비점막 이런 데가 힘이 많이 가해지니까 어떨 때는 이제 코피가 나기도 하고 또 여기가 자꾸 헐잖아요, 코 속이. 그러면서 우리 몸은 항상 좋은 쪽으로 살려는 쪽으로 가는 그런 거를 선천적으로 타고났어요. 그걸 이제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참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는 거는 타고났는데 그게 안 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병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자꾸 이제 우혈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자꾸 가해지니까. 그러다 보면 점막을 이제 두툼하게 자꾸 만들거나 이러면서 살이 차츰차츰 자라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 무슨 증상이 있는 거는 나쁜 거로 봐요. 설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사 같은 음식을 잘 소화를 못 시켜서 때로는 이제 설사를 자주 하고 그러는데 설사가 나쁜 건가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뭐든지 이제 양면적인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쁜 건 왜 나빠요? 소화를 못 시키. 그렇죠.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제 그거는 소화기가 안 좋아서 설사하는 거니까 그건 나쁜 쪽이지만 가끔 우리 몸속에 안 좋은 것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상한 음식이라든지 뭐 이제 세균에 감염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그거 몸속에 갖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게 설사예요. 설사도 좋은 설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한의학에서는 설사시키는 약을 써줄 때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데 이제 마냥 설사를 하면 기운이 지치고 탈수가 되니까 적당하게 이제 조절을 해주는데 그 이제 설사를 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저기 양약 같은 경우에는 지사제를 써서 콱 막아주는 약을 쓰죠. 근데 오히려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쁜 거는 웬만큼 빠져나가고 서서히 이제 설사가 멎어야 되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그 설사를 할 때도 갑자기 콱 막아주는 약을 써주지 않아요. 예, 그렇죠. 장이 스스로 운동을 해서 조절을 하고 정상적인 변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약을 써줘요. 변비도 마찬가지예요. 변비약도 이제 양약의 변비약은 먹으면 약이 끌고 나와요, 변을. 그러니까 한 번 먹다가 나중에는 약을 안 먹으면 변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장이 무력해져서. 그렇지만 한약의 변비약은 변을 가서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대장을 자꾸 자극을 해서 일해라 자꾸 시키죠. 네가 건강해져서 일해라. 그럼 이제 장이 자꾸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변을 저절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변을 볼 수가 있어지는 거죠. 이 얘기가 어떻게 자꾸 또 대장 쪽으로 가는데 옆길로 샜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코 속에 살이 자꾸 자라는데 그것도 화가 일로 자꾸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화기는 안 좋으면서 자꾸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또 소화 못 시키니까 설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써드릴 때는 위에 열이 많이 쌓여 있고 노폐물이 쌓여 있는 이런 거를 치료해 주는 그런 약을 해드리니까 코도 좋아지고 또 뭐가 좋아지겠어요? 소화기도 좋아지고 변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몸이 이제 균형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의학은 코에 병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코만 쳐다보고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아셨죠? 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말씀 나누도록 하죠.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아, 예, 여기 계신 분이요. 예. 저는요. 네. 감기가 참 자주 걸려요. 네. 감기가 걸렸다 하면은 기침을요. 한두 달 계속 심하게 하거든요. 네. 근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낫지 약을 네. 안 먹으면은 낯을 기미도 안 보이고 네, 네.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갖고 감기가 오면은 목 감기부터 시작해갖고 목부터요. 예. 예. 그래갖고 기침 감기가 너무 심하게 해갖고 네, 예, 그런데 열은 없어요. 아, 근데 그러세요? 몸에. 예. 네, 네. 그래서 너무 알겠습니다. 힘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맥을 좀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 힘 빼. 예, 되셨고 왼손 보세요. 예. 지금도 살짝 감기기가 있기는 하시네요. 예, 예,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 지금 뵈니까 이렇게 힘이 막 넘치고 열이 많은 것 같이 보이세요. 좀 힘이 없으신가요? 이분은요, 아까도 이제 열은 별로 안 나고 기침, 콧물하고 목이 좀 아프고 이러시다 그랬잖아요. 몸이 찬 쪽으로 가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증상이 오더라도 막 뭐 열이 많이 나고 탁한 콧물이 나고 이러지는 않고 예. 주로 이제 기침하면서 맑은 콧물 나오면서 머리도 띵하고 막지가 않고 이제 이렇게 되시거든요. 우리가 보면 감기도 어떤 사람은 이제 열이 막 나고 편도 붓고 뭐 이렇게 중이염으로 가고 뭐 축농증 가고 이러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분처럼 기침 콧물하고 소화도 좀 안 좋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 제가 퀴즈를 하나 우선 낼게요. 뭐냐 하면 증상을 제가 얘기할 테니까 무슨 증상인지 맞춰보세요. 1번, 예, 기침하고 콧물 흘리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요. 무슨 증상이에요? 감기죠. 감기 증 이분이 이제 좀 그러신 편에 속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감기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소화기가 안 좋아서 그렇죠. 소화기가 안 좋아서 오는 그런 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은 감기처럼 나타나지만 이분도 소화기 안 좋은 분이에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속이 편안하면 몸이 전체적으로 편안해요. 근데 소화가 안 되고 이러기 시작을 하면은 몸살도 있고 감기기도 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한의학에서는 식정류 상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낼 때 무슨 증상이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감기긴 감기예요. 그리고 물론 감기약을 드시면 조금은 괜찮아지지만 완전히 나아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식정류 상한이다. 그러면 상한이란 얘기는 감기란 얘기예요. 감기 들었다는 얘기지만 이 식적이라는 게
소화가 안 좋고 몸에 이제 자꾸 뭐가 이렇게 소화 안 된 것들이 체한 것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기침하고 저기 이렇게 콧물 흘려요. 그러면서 기운이 없고 그래요. 소화도 좀 안 되시고 어떤 증상일까요? 어려운 얘기 하셨어요. 예. 면역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감기 증상에 속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감기로 보고 치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면역력이 왜?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맨 먼저 나이가 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약해지는 때예요. 그래서 허로증이라고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감기 증상이 있는데 양약을 드셔도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증상은 감기하고 똑같아요. 콧물 흘리고 기침하고 이렇게 몸살 끼는 것 같이 쑤시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데 그분은 나이가 드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지금 이제 다른 문제 자꾸 가가지고 이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분하고 연관이 많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소화가 잘 되면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그러니까 늘 감기를 달고 살아요. 이분은. 예, 조금 뭐 기운이 나면 빤하고 또 소화 편안하고 이러면 컨디션도 좋고 괜찮다가 또 이제 조금 소화도 안 되면서 신경 쓰고 이러면 감기 증상이 오고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이제 잡수시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감기약을 드시면 증상이 일시적으로는 조금 가라앉아도 완전히 마무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한약에 또 그럴 때 쓰는 감기약들이 있어요. 요새 뭐 이제 보험약들도 있고 이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감기 같은 것도 한약으로 치료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찬 거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몸 차게 하시면 안 되고. 찬 걸도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 되셨어요?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여기 계신 분이요. 예. 예, 저는 좀 자주 체하는 편인데요. 네. 그러니까 체하면 이렇게 뭐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따서 좀 네. 내리는 편이고, 그리고 좀 심하면 이렇게 다 토해내고 네. 막 그러거든요. 근데 네. 왜 그런 위가 약한 것 같진 않은데 네. 예. 왜 그런지 좀 예. 궁금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오른손 주세요. 예. 죄송한 말씀인데 이분은 스트레스 엄청나게 잘 받는 분이에요. 긴장도 잘 하시지만 예, 되셨습니다. 제가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뭐 같이 알자고 하는 얘기니까 이분 자존심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 스트레스예요. 그죠? 성취욕도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이분은요 소화기가 약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그리고 먹는 것도 좋아하세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기분 좋을 때는 소화도 잘 되는데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잘 먹다가도 소화 안 되고 예, 딱체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그 체질의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 오기 쉬운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랫배는 좀 차면서 이렇게 기운이 위로 잘 오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슴 있는 데가 답답해서 한숨 같은 걸 가끔 쉬실 수도 있고 먹으면은 이제 잘 토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원래 토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음식이 위에 한번 들어가면 위산하고 섞이니까 그게 올라오면은 이제 여기 다 쓰리고 이렇게 따갑게 이렇게 이제 손상을 시키잖아요. 산이 워낙 강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로 오르는 성향이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토하고 싶어도 안 토해지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오르는 성질이 많으니까 잘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도 와요. 예, 우리가 아랫배가 따뜻해야 음식을 위에서 소화시킨 거를 이제 음식을 삭히는 거죠. 소화시키는 게 밑으로 잘 끌어낼 수 있는데 여기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이걸 못 해요. 거꾸로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향의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오는 거예요. 누구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역류성 식도염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소화가 잘 되시려면 자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소화제예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이렇게 따주면 따줘야 된다 그랬는데 일단 따주는 거는 뭔가 막혀 있는 걸 뚫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하면은 이렇게 뭐 따서 피를 한 방울 내준다든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습관성이에요. 나중에는 안 따면은 안 되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더 심해지면 그걸로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될 수 있으면 음식 먹을 때도 즐겁게 마음 편안하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음식점에 가면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주잖아요. 비장 기능은 노래를 좋아해요. 비는. 예, 그래서 비장이 편안하도록 비위 그러면 소화기잖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비장을 즐겁게 해줘서 이제 얘가 작동을 잘하고 편안하게 움직이라고 음악을 잔잔히 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거에만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이렇게 하면 당장 체하죠. 그리고 특히 여기 화가 잘 뭉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기도 감기약을 써서 치료가 감기 증상인데 감기약을 써서 치료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체해도 소화제로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스트레스 풀어주는 약을 써줘야 소화가 잘 되는 분이에요. 잘 이해가 되세요? 예, 조심하시고요. 또 어느 분 계세요? 예. 네, 저는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네. 좀 괜찮았었는데 네. 지금 혈압이 좀 있어요. 네. 이 혈압약은 일부러 안 먹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혈압이 아침에는 어느 때는 110, 네. 그 정도 정상인데 오후쯤 되면은 뭐 140 몇 가지 올라가고 네, 그래요. 예, 예. 밑에는 어느 정도 되세요? 밑에는 140 정도 되고. 아주 좋을 때는 106 뭐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네, 네. 좀 걱정이 돼서 네. 예. 저기 그 폐경이 언제 되셨어요? 폐경된 지는 한 7년 정도 됐죠. 네. 네. 전에는 저혈압 아니셨어요? 저혈압보다는 좀 혈압이 좀 낮은 그렇죠. 편이었어요. 예, 진맥을 네. 좀 해드릴게요. 이분 모습을 보면 혈압이 높을 수 있는 분은 아니고 오히려 저혈압으로 가는 분이거든요. 예. 네, 왼손 보시고요. 그게 혈압 높아지신 게 한 3년 되셨다고요? 이렇게 한번 말씀으로. 1년 사이에 1년 그게 좀 사이에. 심해진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이에 좀 신경 많이 쓰시지 않으셨어요? 스트레스 좀 받았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네. 스트레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아까도 진맥하기도 전에 이제 네. 저혈압 쪽으로 가기 쉬우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체형의 분들은 고혈압보다는 저혈압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젊었을 때는 저혈압 되다가도 네. 폐경이 되고 나이가 드시면 약간 고혈압 쪽으로 가기는 하는데 수치상으로 140 정도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저혈압 있었던 분이 이제 그 정도 되면 조금 고혈압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냥 평상시에 혈압이 별로 문제가 안 되셨던 분들은 나이를 감안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110에 80이라든지 120에 90 요거는 아주 건강한 젊은 사람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을 거기다 갖다 맞추면 그건 맞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혈관이 노쇠해지잖아요. 그럼 압을 받는 게 이제 조금 더 강해지고 이러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거는 정상이에요, 어느 정도는. 근데 무조건 그 수치에 안 맞으면 벗어나면 혈압이라 그러고 막 약을 먹이는데 고혈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혈압을 조금 낮출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먹으면 위장장애 가지고 오고 심하면 위궤양도 올 수 있는 약이에요. 제가 이제 약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거는 약을 취급하시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원래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받는 분이에요. 완벽한 거 좋아하세요, 이분은. 그러니까 기운은 많지 않으신데도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은 딸리는데 할 일이 있다. 그거 쓰러지면서도 해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사람은 아예 뒀다가 내일 해야지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맡은 일은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맥을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그 심장 또 이제 심장 기능에도 약간씩 무리가 가고 있어요. 이건 심장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힘들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 일시적으로 심혈관계통 쪽의 문제니까 혈압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이제 뭐 평상시에 생각을 자꾸 좀 편안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가볍게 머리를 쉬는 방법이 이분도 머리가 쉬는 분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하려고가 아니라 저절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머리를 쉬는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몸을 좀 산책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내가 혈압이 높다라고 자꾸 의식을 하면 의식한 대로 가요. 그러니까 마음을 들 수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스트레칭도 잘 해주시고 뭐 이제 걱정거리가 있건 없건을 떠나서 이제 뭐 특히 또 이분은 소화기도 좀 안 좋으신 분이니까 잡수는 것도 조심하시면서 항상 내가 가진 힘보다 넘쳐서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힘이 딸려도 혈압이 높아져요. 기계 막 지나치게 돌려봐요. 열이 발생하면서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되셨고 또 다른 분 누구? 예, 여기 계시. 50대 중반인데요. 네. 오른쪽 무릎만 여기 네. 무릎 밑이 아픈데 왜 그럴까요? 그러세요? 예. 뭐 저기 무리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한 3, 4년 전에 네. 등산을 한 3년 다녔어요. 그러셨어요? 예. 무릎 아래쪽으로 불편하세요? 여기 무릎 여기. 무릎 예. 여기 예. 요 예, 슬개골 아래쪽으로. 예. 예. 그러면 가만히 계실 때는 괜찮고 움직이실 때 아프시고요. 움직일 때도 아프고 조금 네. 이렇게 무리했다 그러면 앉아 있어도 그쪽이 아프고. 아프시고. 예.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 네, 왼손 보시고요. 네. 지금은 이제 무릎만 불편하시지만 네. 앞으로는 허리 이런 데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 허리맥도 좀 안 좋으시니까 허리도 뻐근하게 아프실 수 있고 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연세 드시면서 뼈가 약해지기 쉬운 분이에요. 골다공증 같은 거 오기 쉽거든요. 예. 상당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셨을 것 같아요. 예. 젊으셨을 때. 예.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내가 가진 체력보다 넘쳐서 쓰시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분들이 49세까지는요. 몸이 그래도 이제 제가 나이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자분들이 35세까지는 쭉 좋아지는 나이예요. 그러다가 35세가 지나면 이제 조금 꺾여요. 그래서 49세까지는 이제 서서히 노화가 진행이 되다가 49세에 폐경이 되면 급속하게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때에 어떻게 몸을 쓰셨느냐에 따라서 이 이후의 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도달하지 않은 분들은 무리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되고 이미 넘어가신 분들은 우리가 기계처럼 어디가 고장이 났다고 뭐 그 이제 무릎뼈 뭐 연골 같은 데가 뭐 찢어졌네 뭐 슬개골이 어떠네 해서 그거 인공관절로 넣어주거나 한다고 그 몸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사이보그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를 잘 다독거리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무리를 안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뭔가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러는 분들은 운동도 지나치게 하는 성향이 있으시기 쉬워요. 그래서 운동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편안하게 하는 게 운동이지 넘쳐서 하면 노동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동 수준으로 운동하시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산을 하시더라도 특히 여자분들은 폐경이 되고 나면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 이분은 이제 성향이 더 골다공증 오기 쉬운 분이기 때문에 더 아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한 3년 전부터 아프냐? 그거는 그동안 그렇게 쓰셔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는 보완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뭐 어떻게 조절하거나 이러기는 힘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좀 하시고 이제 침 치료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침 갖고 안 될 때는 이제 그 뼈를 보완하고 무릎을 좋게 하는 이런 이제 약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건강하게 타고났던 약하게 타고나셨던 내 몸을 요새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셔서 96세 이런 분들도 오시거든요. 내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사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몸 관리를 잘 하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